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하루를 겨우 버텨낸 마음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들까지 다시 떠오르는 밤. 잠도 오지 않는 이 밤, 당신에게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깊은 절망을 겪었고 오랜 시간 홀로 견뎌야 했던 한 사람, 그럼에도 끝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니체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쏟아냈던 그 찬란한 깨달음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의 일생을 따라가며 왜 그는 그렇게까지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레켄. 1844년 가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목사를 배출한 집안의 장남, 소년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엄격한 목사관의 질서 속에서 아이는 신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5살이 되던 해, 소년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원인 모를 뇌질환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의 세계는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립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해, 어린 남동생 요제프마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안의 모든 남성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소녀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레켄의 목사관에 머물 수 없게 된 가족은 나움부르크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두 이모, 여인들만 남은 적막한 집안에서 니체는 아주 내성적이고 예민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상실은 그의 내면을 또래보다 훨씬 일찍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보다 홀로 성경을 읽거나 시를 쓰는 것을 즐겼던 아이. 친구들은 지나치게 진지하고 단정했던 그를 꼬마 목사라고 부르며 놀렸지만 소녀는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린 니체가 본 세상은 따뜻한 요람이 아니라 언제든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차가운 광야였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어린 니체는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가 신은 죽었다고 외치게 된 그 처절한 고독의 씨앗은 아마도 이 고요하고 슬픈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14세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인 푸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것입니다. 14세의 니체가 나움부르크 시립학교에서 보여준 특출난 재능을 눈여겨본 푸포르타의 교장이 직접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즉,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먼저 영입 제안을 한 파격적인 추천 입학이었습니다. 이곳은 엄격한 기독교적 규율과 고전 학문을 강조하는 곳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곳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등 고전 문헌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학교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또한 대대로 목사를 배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1858년부터 1864년까지 6년간의 푸포르타 생활은 니체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엄격한 고전교육은 그를 언어의 대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사랑했던 음악과 시를 짓는 행위는 학교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방학 때마다 나움부르크의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와 이모들 앞에서 경건한 척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가문의 전통과 자신의 학문적 본능 사이에서 지독한 고독을 겪었습니다. 1865년 본대학에서 1년간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병행하던 니체는 큰 회의감에 빠집니다. 니체는 더 이상 가식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돌아간 고향집에서 그는 어머니와 이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찬식 참석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문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반란이었습니다.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니체는 지독한 고독을 깨어는 채 홀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해 가을, 니체는 자신을 고전 문헌학자로 이끌어준 리칠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학교를 옮깁니다. 라이프치히로 옮겨온 직후 니체는 우연히 들른 헌책방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을 직시하라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니체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가문의 염원이었던 신학을 결국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한 니체는 이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안한 안식처였던 신앙을 버리고 가시밭길인 진리의 길을 걷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이 편지는 니체가 가문의 기대를 완전히 꺾고 철학자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공식적인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무장한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고전 문헌학 연구에 미친 듯이 몰입합니다. 1868년, 그는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나며 자신의 철학적 이상을 예술로 꽃피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그너 역시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순배자였습니다. 바그너는 쇼펜하우어가 음악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유일한 철학자라고 칭송했고, 니체는 이 거장이 자신과 같은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869년,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의 압도적인 학문적 성과가 바탕이 되어 24세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박사학위조차 없던 니체에게 스위스 바젤 대학이 교수직을 제안한 것은 학계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리칠 교수는 니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천재라는 추천사를 남겼고, 24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니체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교수가 된 니체는 주말마다 스위스 루체른 근처 바그너의 별장을 방문합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위해 전용 침실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시 바그너는 매우 폐쇄적이고 오만한 성격으로 유명해서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니체만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머물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가족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초대받았습니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사적인 기념일을 함께 보낼 정도였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가족의 일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그너가 니체를 아낀 이유는 실리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당시 바그너는 음악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최연소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천재 철학자 니체가 자신을 찬양해주는 것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니체가 쓴 첫 책이 바로 바그너에게 헌정하다시피 한 비극의 탄생입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야말로 타락한 유럽 문명을 구원할 유일한 도구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학계에서는 고전 문헌학자가 학문적 엄밀함 대신 음악과 찬양이나 늘어놓는다고 니체를 거세게 비판했지만 니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그너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의 천재성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이용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을 펼치고 싶었지만 바그너는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적 야망을 정당화할 이론적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바그너가 자신의 전용 극장을 세우고 대중적인 성공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수건 사업인 전용 극장이 개관했습니다. 니체는 기배를 품고 참석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예술의 부활이 아니라 바그너를 우상 숭배하며 열광하는 군중과 세속적인 파티뿐이었습니다. 니체가 본 바그너는 이제 순수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에 취해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고 무엇보다 독일 민족주의와 결탁하는 모습에 니체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실망한 니체는 축제 도중 말없이 그곳을 떠나 알프스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실상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1878년 이 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작별 인사를 건넨 해입니다. 먼저 바그너가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오페라 파르지팔의 대본을 니체에게 보냅니다. 대대로 목사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려 했던 니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니체는 바그너가 진리를 버리고 종교에 굴복했다고 확신하며 절망합니다. 이후 니체는 바그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자신의 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바그너에게 보냅니다. 그 책은 오랜 스승이자 우상이었던 바그너와의 정신적 결별을 공식화하는 일종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바그너의 민족주의와 종교적 색채에 실망한 니체는 가차없이 우정을 끊어냈습니다. 바그너는 이 책을 읽고 분노했고 이후 두 사람의 편지 왕래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니체의 정신적 지주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결별은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훗날 니체는 이 결별을 두고 우리는 각자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척의 배였으며 우리의 궤적은 잠시 겹쳤을 뿐 이제는 영원히 멀어져야 한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를 부정해야만 자신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니체에게 이 결별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추대되며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니체. 하지만 그 영광은 10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1870년 보불 전쟁이 터지자 니체는 평온한 대학 교수의 지위를 뒤로하고 조국을 향한 부채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진하여 간호병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전 후 얻은 이질과 디프테리아 치료 후유증,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닌 극심한 편두통과 안질은 그의 일상을 처참히 파괴했습니다. 35세가 되던 1879년, 니체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그는 오직 소액의 연금에 의지해
따뜻한 남유럽과 알프스를 떠도는 고독한 방랑자가 됩니다. 바그너와 헤어지고 교수직도 그만둔 니체 앞에 21세의 천재 소녀 루 살로메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1882년 4월, 독일의 부유한 유대인 집안 출신이자 니체의 절친한 철학 동료였던 파울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난 루 살로메의 지성에 매료되어 니체를 급히 불러들였고, 니체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루 살로메를 처음 대면하자마자 우리는 어느 별에서 내려와 서로 만난 것일까? 라며 감격했습니다. 세 사람이 대면한 자리에서 루 살로메가 관습을 깬 셋이 함께하는 지적 공동생활을 제안하며 위태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던 루 살로메는 당시 추리히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전도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질환 증세가 있어 요양이 필요했고,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인 이탈리아 로마로 내려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당시 여성 해방 운동가이자 지식인이었던 마위다 폰 마이젠부크의 거처가 있었는데, 이곳은 유럽 전역의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지적 사극장이었습니다. 루 살로메는 여기서 마릴다의 소개로 니체의 절친인 파울레를 먼저 만납니다. 파울레는 루의 명석함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곧바로 친구 니체에게 빨리 로마로 오라고 편지를 낸 것입니다. 루 살로메는 이미 로마에서 파울레의 청혼을 한 차례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지적인 자유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파울레와 니체라는 두 천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들을 연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성장을 도와줄 동료로 보고 셋이서 같이 살며 공부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채찍을 든 루 살로메가 끄는 수레를 미체와 레가 끄는 연출로 찍은 사진은 당시 니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압도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2번이나 청혼했지만 그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루는 지적인 자유를 원했지 한 남자의 아내나 누군가의 뮤즈로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발견한 초인의 자질을 갖춘 여인에게 거부당하며 자존감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 사건은 니체의 가족관계까지 파탄냅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루 살로메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니체는 여동생 및 어머니와도 극심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루 살로메는 파울레와 함께 니체를 떠나버렸고, 니체는 연인, 친구, 가족을 한꺼번에 모두 잃는 최악의 고립에 빠집니다. 1882년 말, 사랑과 우정에서 모두 배신당하고 건강마저 최악이었던 니체는 알프스의 실스 마리아로 숨어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그는 오히려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매달립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 자신의 의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883년, 미체는 알프스의 실스 마리아를 산책하던 중 영감을 얻어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출판된 책은 단 몇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세상은 그의 외침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는 사비로 책을 찍어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지만 그들조차 니체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사후에야 비로소 태어난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과 외면 속에서 미체는 허무주의에 무릎 꿇는 대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긍정하는 법을 세상에 번졌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육신이 무너져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초인의 자세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격언은 이 시기의 처절한 사투 끝에 탄생한 고백이었습니다. 1888년 가을, 니체는 평생 괴롭혀온 지독한 편두통과 시력 감퇴가 더욱 악화되자 이탈리아 토리노로 마지막 요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강한 존재,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니체. 하지만 그의 철학이 정점에 달했던 1889년 어느 날, 그는 이탈리아의 한 광장에서 마부가 말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목격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말의 목을 껴안고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직전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뜻밖에도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초인의 삶을 외쳤던 그의 지성이 거대한 침묵 속에 갇히기 직전 세상이 남긴 모습은 고통받는 생명을 가여워하며 어머니를 찾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토리노의 광장에서 쓰러진 그날 이후 니체는 한동안 정신병원에 머물렀고 이후 어머니의 집으로 옮겨진 니체는 세상과 단절된 채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끔 피아노를 연주하며 소리 없는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니체는 1900년 55세의 나이로 폐렴과 뇌졸중이 겹치며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10년의 침묵은 어쩌면 평생 쉼없이 달려온 영혼이 비로소 마주한 가장 깊은 휴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조차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곁에 평온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